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세미나 칠 시간입니다. PPT가 잘 띄워지더니 또 안 띄워져 가지고 오늘은 그냥 저만 PPT를 보면서 해야 될 지금 입장이 됐네요. 네. 오늘은 그 기표와 쾌락과 사물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승화에서 사물에 부여한 기능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겠다. 클라인의 개념에서 승화는 이후에 억제 효과를 만들어낸다. 클라인에 대한 2029년 글로버의 기사 예술작품과 창조적 충동에 반영된 유아 불안 상황에서 레이블의 음악적 구성에 대한 클라인의 논의가 나온다. 클라인은 예술작품이 어머니의 몸에 대한 어린아이의 환상, 원초적 공격성과 신체가 느끼는 반공격성, 엄마의 공격에 대해 느끼는 공포겠죠. 이것에 대한 환상을 아주 가깝게 따르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것은 작품의 창작자, 특히 작곡가의 상상 속에 있는 특징들에 대한 매우 길고 기분 좋은 진술이며 클라인식에 의해 지적된 바와 같이 정신구조의 원초적이고 중심적인 영역과 현저하게 일치한다. 아동 분석에서 파생된 환상, 그리고 그것들이 예술작품에서 드러난 구조적 형태와 수렴된다는 것이 인식하는 것은 놀랍다. 그러나 만족스러운 건 아니다. 어린아이의 엄마에 대한 환상이 예술작품에 이렇게 표현되는 것은 굉장히 놀랍다는 거예요. 예. 어린아이의 엄마에 대한 그 어떤 이 만족의 환상. 그러나 그 만족이 안 되니까 또 엄마에 대한 공격성. 그 공격성에 대해서 엄마가 보복하는 것에 대한 공포. 뭐 이런 게 이제 예술작품에 아주 잘 나타나는 걸 보면 굉장히 만족스러운데 그거 다가 아니다 이거죠. 만족스럽지 않다 이거죠. Empty Space라는 제목으로 특정 요점을 가진 사례의 역사를 설명하는 카린 미카일리스라는 분석가의 기사에 대한 언급에 대한 질문이 있다. 그것은 우울증 진단이란 주제를 다루고 있다. 루스 크자르라는 우울증 환자 여성이 있는데 그녀는 화가는 아니었지만 그 어떤 빈자리만 보면 우울증이 도지는 여자예요. 근데 이제 그녀가 분석가의 도움으로 결혼해서 잘 살고 있다가 그 우울증이 도지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부부의 집은 처남의 그림으로 뒤덮여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처남이 그림 한 점을 떼어서 내다 팔았어요. 그러니까 거기 벽에 빈 공간이 남잖아요. 이 빈 공간이 여자의 우울증의 발작을 촉진한 거예요. 그녀는 충동적으로 저주받은 이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그림이 얼마나 잘 그린 그림이든지 감정사가 이 그림을 보고 이거는 보통 사람 그림이 아니라 성숙한 아티스트의 그림이라고 말해요. 그렇지만 정작 그 시동생, 그 벽에 그림을 그렸던 그 처남이라는 사람, 시동생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형수의 솜씨를 극구 부인하는 거예요. 왜 부인했을까요? 자존심이 상하는 것이죠. 아티스트도 아닌 형수가 처음으로 그린 그림이 감정가에 의해서 성숙한 그림이라고 평가받는 것 자체가 자존심 상할 뿐 아니라 형수의 솜씨라는 걸 인정한다는 게 형수에 대해서 엄청나게 자존심 상하는 거죠. 그래 인정을 안 했어요. 클라인은 그곳에서 훌륭하게 묘사된 구조를 확인하는데 이것이 우리가 사물이나 부르는 것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는 방식의 위상 다이어그램을 제시하기 위해 락강 나 자신이 사용하는 중앙 계획과 어떻게 일치하는지를 보지 않을 수 없다. 말 비비고 왔는데 결국은 그 시동생에게 그 형수의 그림은 사물로 작동한 것이에요. 고통으로 다가온 것이죠. 클라인 학파는 어머니의 몸을 사물에 위치해 둔다. 예. 아이는 어머니의 몸에 빈 공간이 있음을 승인할 수 없어요.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어머니의 팔루스로 갖다 바치는 거죠. 그래서 그 빈 공간을 메우려 하는 것이죠. 채워서 승화시키느냐 아니면 빈 공간 그대로를 승화시키느냐 이게 주체 선택이에요. 이게 락강과 클라인의 갈라지는 지점입니다. 빈 공간을 결여를 채워서 승화시키느냐 아니면 그 결여를 갖다가 주체의 결여로 이 두 결여를 중첩시켜서 그걸 승화시키느냐 이게 락강과 클라인의 갈라지는 지점이에요. 사물과 승화의 위상은 주체가 현실을 구성함에 있어 중심 위치를 차지합니다. 수집의 심리학에서 빈 성냥각은 단순한 물체가 아니라 a thing, 사물입니다.
이 사물은 물체로서의 대상이 어떤 정신적인 의미를 얻게 된 상태를 말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물체로서의 대상은 존재적 의미를 갖게 될 때 진정한 승화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집이 있어요. 집이. 이건 물체죠. 그 집이 어떤 정신적 의미를 갖게 될 때 그것은 a thing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집이 존재적인 의미를 갖게 될 때 내 인생의 존재적인 내 인생 의미를 갖게 될 때 그건 이제 a thing이 되는 거예요. 사물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또는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을 나의 수단으로 생각하면 그거는 그냥 물체예요. 물화시키는 물체. 그 사람에게 어떤 정신적 의미를 둘 때 그거는 a thing이 되죠. 사물이 돼요. 근데 그 사람을 마치 나의 존재적인 차원으로 위상을 올려버릴 때 나는 그 사람을 the thing으로 만드는 거예요. 사물로 만드는 거예요. 사물. 승화시키는 거예요. 사물이 근본적으로 베일에 가려 있지 않다면 우리는 정신적 삶 전체에 근데 전화 드릴게요. 사물이 우리는 정신적 삶 전체가 사물을 인식하기 위해 사물을 둘러싸거나 우회할 의무가 있는 것처럼 사물과의 관계이지 않을 것이다. 사물은 베일에 가려 있는 것이죠. 사물이 베일에 가려 있지 않으면 우리는 사물을 둘러싸거나 우회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사물과 관계할 필요가 없어요. 왜? 경험되는 내 손바닥 안에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사물이 자신을 긍정하는 곳이면 어디든 길들여진 영역에서 그렇게 합니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상징화죠. 이것이 구체가 어떻게 정의되는가 하는 이유이다. 사물은 항상 가려진 실체로 자신을 드러낸다. 네, 사물은 항상 가려진 거예요. 이건 알 도리가 없는 거죠. 사물은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지, 있는 어떤 실체를 우리가 보고 경험하는 건 아니죠. 프로이드가 쾌락 원리의 주제에 기초하여 정의한 심령 구성에서 사물이 자리를 차지한다면 사물이 원초적 실제에서 고통받는 것이기 때문이다. 쾌락 원리는 심령 구성에서 그 어떤 대상을 통해서 내가 쾌락을 얻는데 고통은 배제시키는 거죠. 이게 쾌락 원리예요. 근데 만약에 어떤 이 대상이 나에게 고통으로 다가온다면 그건 쾌락 원리가 아니죠. 그는. 근데 쾌락 원리는 그런 건데 기표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기표는. 그리고 그리고 당신은 우리가 아직 제한할 필요가 없는 실제, 전체로서의 실제, 주체의 실제와 그가 그에게 외부로서 다루어야 하는 실제라는 것을 이해한다. 기표는 쾌락 원리의 한계 안에, 즉 상징계적 한계 안에, 현실 원칙의 한계 안에서 대상을 상징화할 수 있어요. 그러나 또한 기표는 이 쾌락 원리, 이 현실 원리라는 것을 뚫고 넘는 그러한 것으로서 작동할 수도 있어요. 이게 기표의 이중성이에요. 그러나 사물이 나에게 죽음의 기표로 작동할 때 주체는 그 사물을 통해 주의상실을 경험한다. 사물이 나에게 죽음의 기표로 작동할 때 나는 그 사물과 만나기 싫어하는 거죠. 대면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물과 대면할 때 그 사물은 나에게 죽음의 기표로 작동하죠. 고통으로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상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즉 고통이 희열이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 자체로 항상성 또는 쾌락 원칙의 법칙에 종속되는 심령 질서의 주체에 구성되는 첫 번째 관계는 응집, 즉 기표 단위로의 결정화를 포함한다. 이게 상징화를 통해서 상징 질서 안에 대상을 포집하는 거예요. 그래서 쾌락 원리의 한계 안에서 대상을 내가 경험하고 누리는 것이죠. 고통으로 다가오지 않게 만드는 것이죠. 기표 조직은 환자를 진찰할 때 우리에게 드러나는 신적 장치를 지배한다. 따라서 우리는 기표 네트워크, 포화슈정스 레프리젠탄전의 네트워크에 있는 조직과 사물의 장 자체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제시하는 공간 또는 중심 장소에 실제 있는 구성사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부정적인 방식으로 말할 수 있다. 우리의 기표 네트워크와
사물, 실제에 있는 사물과 요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연결선이 없다는 거예요. 매개체가 없다는 거죠. 반면에 프로이드가 발견 그 자체에 필연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반드시 재발견되어야 하는 대상으로 제시하는 것을 위치 지정해야 하는 것은 실제라는 분야이다. 대상이 상징화되는 부분도 있지만 상징화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실제로서의 대상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발견해내느냐, 어떻게 재발견하느냐, 그 재발견하는 그 수준이 바로 승화의 수준이에요. 이것이 프로이드에게 안내 기능에 있는 대상의 근본적인 정의이며 내가 이미 증명한 역설이다. 왜냐하면 이 대상은 실제로 상실되었다는 것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상은 항상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내가 상실한 대상이라고 취급되지만 사실 내가 상실되었는지 아닌지는 모르는 거죠. 그냥 우리가 그렇게 가정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야 모든 순서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인생이라는 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대상은 본질적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재발견되는 대상이다. 이것이 대상에 대한 첫 번째 특징이에요. 대상은 항상 발견되고 재발견되는 것입니다. 예. 문제 사물은 그 구조 덕분에 지루함과 기도라는 건 간절함이야. 간절함과 관련되어 있다. 이 대상이라는 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대상으로 우리의 결여를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지루한 거예요. 끊임없이 대상을 추구해야 되니까. 지루한 대상이지만 그것은 또한 우리의 간절한 대상이 되는 거죠. 이게 대상의 두 번째 특징이에요. 사물은 지루하지만 갈망하는 대상이다. 그것은 찾아지는 것이 아니라 발견되는 것이다.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한 번에 발견되는 거예요. 통찰적으로 발견되는 것이죠. 발견되는 과정에서 기표가 작동한다. 기표가 작동한다는 건 담론 과정이 작동한다. 환유가 작동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환유 속에서 은유가 생길 때 그때가 발견의 지점이에요. 담론의 환유가 돌아갈 때 거기서 절단되는 부분이 은유의 지점인데 이 은유의 지점이 바로 발견의 지점이죠. 깨달음의 지점이에요. 통찰의 지점이에요. 그 존재적인 발견의 지점이죠. 예, 그 사물의 존재적인 발견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물을 100% 발견하는 건 아니죠. 그 발견은 깊이의 길에서 추구되는 것이지 환상 속에서 추구되는 게 아니에요. 환상 속에서 추구되면 이건 완전히 상상계가 되는 것이죠. 예, 이건 완전히 망상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깊이의 길, 상징계에서 추구되는 거예요. 상징계에서 추구되지만 상징계를 넘어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쾌락원칙을 넘어서는 반정신적 탐색일 수 있다. 예, 쾌락원칙도 넘어서는 거예요. 기표라는 건. 쾌락원칙에 의하면 기표는 평등화 항상성, 이 쾌락의 그 영역 범주 안에 그리고 자체계 자체의 균일한 투자 경향을 넘어서 쾌락에 투자된다. 이게 프로이드가 말하는 프로이드 말년에 얘기하는 그 쾌락원칙의 개념이죠. 쾌락원칙은 쾌락을 넘어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실패를 유발한다. 이 실패를 유발한다는 것은 쾌락원칙을 넘어서 쾌락에 투자되는 그 에너지가 사물을 갖다가 향해 나가는데 그 기표가 사물을 갖다가 상징화시키는데 상징화에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도 더 어느 정도 상징화시킬 수 있어요. 예. 즉 사물의 완전한 상징화는 불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대상의 승화는 가능하다. 조금씩 대상을 재발견해 나가면서 그 대상을 사물화시키는 것이죠. 그 대상의 사물성을 자꾸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그 대상은 승화되어 나가는 것이죠. 이것이 대상의 발견이며 재발견이다. 대상을 발견하는 만큼 우리는 그 대상을 사물화시키는 것입니다. 승화시키는 거예요. 쾌락원칙의 기능은 사실상 정신장치의 전체 기능을 조절하는 긴장을 최저로 유지하는 데 필요한 만큼의 기표를 생성하여 주체를 기피해서 기표를 이끈다. 예, 쾌락원칙은 기표를 생성해내는데 쾌락원칙의 범위 안에서 기표를 생성하는 거예요. 쾌락원칙을 넘어서는 기표는 이거는 싫은 거죠. 예. 대상을 탐색하는 것은 쾌락원칙의 한계를 유지하고자 한다. 동시에 기표는 쾌락원칙과 항상성을 넘어서게 한다. 예. 이 기표의 이중성이 있는 거예요. 기표의 아이러니가 있는 거죠. 이것이 기표의 중요한 기능이다. 우리는 인간과 이 기표 사이의 관계, 즉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관계로 인도된다. 이 쾌락원칙을 넘어서게 해주는 거죠.
쾌락이 단순히 표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행동 전체로 구성되는 엄청난 담론을 통해 유혹의 법칙으로 인간의 사변을 규제한다면, 예, 쾌락 원칙은 인간의 사변을 규제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얘기는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고통스러운 얘기는 하기 싫어하는 거죠. 그러나 기표에 대한 인간의 관계는 또 달라요. 인간의 기표를 조작, 통제할 수 있는 정도까지 그를 사물을 나타내는 대상과의 관계에 놓을 수 있다. 인간이 담론 과정을 통해서 또는 이 사변의 과정을 통해서 자기가 수용할 수 있는 기표의 수준만큼 우리는 대상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대상과의 관계를 승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진 기표의 수준만큼 주체는 쾌락 원칙을 넘어서서 대상을 승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대상을 사물화시킨다 이거죠. 대상의 발견으로서의 승화, 이게 사물이에요. 특정 기표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기표를 조작 내지 통제하는 능력에 따라 대상의 사물화, 승화가 가능해진다. 대상을 발견하는 주체로서의 기표에 의해 승화의 수준이 결정된다. 그러니까 주체가 만들어내는 기표, 주체가 은유작용을 통해 만들어내는 파슈링스 레프레젠탄츠가 곧 주체예요. 그리고 그 기표가 바로 대상의 승화의 수준을 결정하는 그 근거가 되는 것이죠. 네. 오늘 그 기표와 쾌락, 그리고 주체, 그리고 사물, 이 관계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예, 우리 한 주간 잘 지내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